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은 저희 어머니께서 즐겨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정신건강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용기까지 냈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도 해드렸습니다만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제가 겪은 트라우마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동안 힘들게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마저 탈탈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에게 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싶을 만큼 큰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는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에게 일생일대의 충격을 안겨준 그 사건을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고 공부만 한 덕에 남자애들이 매기는 싸움 서열 순위에서 항상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싸움을 한 적은 없는데 그냥 봐도 제가 약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걸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차분한 성격이었고 남들이 보면 정말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얌전한 삶을 살았어요. 취미라고 해봐야 탁구가 유일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탁구장에서 함께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를 할 때면 더 집중력이 생기고 운동도 돼서 개운했습니다. 용훈아, 오늘은 탁구 치고 아빠랑 돈가스 먹자. 네, 좋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간혹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면 항상 힘이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학창시절을 보낸 후에 저는 원하던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의예과 2년, 본과 4년, 군의관 2년까지 마치고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과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로 가고 싶기는 했는데 제가 수술 때마다 손을 조금 떠는 증상이 있었어요. 손을 떨면서 수술을 할 수는 없었기에 외과는 포기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개원을 하기보다는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거기서 제 한 학년 선배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야, 이용훈, 너 인턴이야? 아, 네, 선배, 안녕하세요. 그래, 과는 정했어? 나 정신과 있는데 거기로 와라. 아직도 흉부외과 갈 생각하냐? 거긴 진짜 힘든 거 알지? 흉부외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어요. 제가 외과 수술에 자신이 없어서. 아, 그래? 그럼 정신과가 딱이네.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잘해줄게. 너 이 자식 학교에서 뻣뻣하게 굴고 철벽 치고 다녀서 애들이 널 얼마나 고꺼워했는 줄 알지? 근데 난 아니야. 용훈이 너 줏대 있어서 좋아. 내가 너 마음에 들어 하는 거 몰랐지? 아, 네, 몰랐네요. 이거 봐. 이런 점이 마음에 든다니까, 어? 솔직하잖아. 그 선배는 저와는 성격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 선배는 밝고 사교성도 좋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대학 때는 그 선배가 하도 나대고 다녀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니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고 아껴주는 모습이 배울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정신과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 선배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친밀하게 되었고 결국은 정신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다 보니 그 선배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망상과 한각을 겪고 있는 50대 환자 한 명이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와준 것도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그 칼 내려놓으세요. 웃기지 마. 이 자식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 내가 약물 중독된 건 다 이 자식 때문이야. 지금 누가 막 이용훈 쌤을 죽이라고 하죠? 어떻게 알았어? 죽이래. 당장 죽이래. 목소리가 들려. 알아요. 저도 환자분 귀에 소리 들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목소리 따라서 하면 환자분은요? 환자분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대화로 해요, 우리. 그러고 있자 대학병원 정신병동의 상주에 계시는 보호사분이 오셔서 그 환자를 제압했습니다. 형규 선배가 그렇게 환자에게 말을 걸며 시간을 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칼에 찔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형규 선배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고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맞지 않았어요. 야, 용현아, 오늘 좋은 데 가자. 내가 쏠게. 좋은데요? 그래, 우리는 앉아만 있으면 알아서 옆에도 술도 따라주고 비위 맞춰주고 그런 데 있어. 너도 알지? 네? 아니, 설마 한 번도 안 가봤냐? 이 자식 이거 쑥맥이네 이거. 야, 가끔 그런 데 가서 스트레스 풀어줘야지.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디서 푸냐? 근데 형, 지금 결혼 준비 중 아니세요? 아이씨, 엄마, 그건 그거고. 학회 준비 때문에. 선배 다녀오세요. 하여튼 꽉 막힌 자식. 알았어. 저는 항상 그런 제안을 들으면 불쾌했고 좋게 좋게 애둘러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선배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같은 의과대 선배와 연애 중이었어요.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행동하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3년차, 선배가 4년차에 선배는 결혼을 했습니다. 선배의 와이프가 재력가로 유명한 집안이었거든요. 결혼식도 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올렸습니다. 결혼식에 갔더니 선배가 말했습니다. 아유, 이런 허례허식 지겹다. 결혼식이고 뭐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축하드려요. 하여튼 농담도 못해. 재미없기 싫이. 그래, 고마워. 너도 임마 좋은 여자 만나야지. 우리 와이프 주변에 괜찮은 여자들 많은 거 알지? 내가 새끼 쳐줄게. 기다려라.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딱히 대단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절 좋아해도 저는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고 제가 좋아해도 다가가기 어려워하다 보니 연애에는 말 그대로 숙맥이었습니다. 그 나이쯤 되니 부모님도 제가 결혼을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용훈이는 결혼 생각 없니? 주변 친구들 다 장가가는데 우리 용훈이는 애인 없어? 감춰두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소개도 좀 해주고 그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참 난감했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고 있었고 결혼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엄마, 저 아직 연애상도 없어요. 전임이 될 때까지는 결혼 생각도 없고요.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별소리를 다 하네. 죄송하긴. 각자 가진 속도가 있는 건데 엄마 말 신경 쓰지 말고 영훈이 편한 대로 해. 알겠지?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우리 엄마. 이놈의 자식. 아빠는
아빠는 말하면 입 아프죠. 항상 감사해요. 우리한테 하는 만큼 여자한테 하면 금방 장가갈 텐데. 아버지는 못내 아쉬운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미국 학회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형규 선배와 함께 가는 자리였습니다. 형규 선배는 학회가 예정된 날부터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번에 미국 가면 내가 여자 미진 소개해줄게. 여자요? 왜? 또 거절하게? 그건 아니고. 미국에서 요식업하는 집안 막내 딸내미인데 사람 진짜 괜찮아. 친척 동생 친구인데 나랑도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냈거든. 야, 진짜 그만한 여자 없다. 내가 보장할게. 그래요? 그래요는 무슨 그래요야. 무조건 만나봐. 너 걔 안 만나면 진짜 후회한다. 어? 그 선배는 결혼 후에는 술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에 관련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결혼하는 걸 추천한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더니 사람이 바뀌기는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미국 소아정신과 학회에 갔습니다. 학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하루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용훈아, 가자. 어딜 가요? 이 자식, 어디긴 어디야. 내가 소개팅 해준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그거 진심이었어요? 그래, 내가 빈말하는 거 본 적 있냐? 어? 너 뭐 가져왔어? 너 나랑 사이즈 같지? 내가 가져온 명품 양복 빌려줄게. 그거 입고 나가. 같이 안 가요? 같이 가지. 근데 주인공은 너니까 멋있게 입으란 말이야, 이 쑥매가. 그리고 선배와 함께 미리 예약해뒀다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까만 긴 생머리에 흰 피부, 단아한 외모에 단정한 차림새를 한 여자가 저희들을 반겨줬습니다. 오빠 왔어요? 일찍 왔네. 여기네 후배. 안녕하세요. 이용훈 씨 맞죠? 반가워요. 저는 조미진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낯을 가려서 좀 어색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저보다 5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엄청 동안이세요. 나이 몰랐으면 제 동생인 줄 알았겠어요. 그 여자의 말에 선배가 거들었습니다. 그치? 너도 피부 좋지만 우리 용훈이가 대박이지. 애가 동안인 만큼 좀 서투른 부분이 많아. 미진이 네가 잘 좀 보살펴줘라. 어? 너도 한국 들어올 거지? 선배의 말에 여자가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내일 비행기예요. 참, 용훈 씨는 모르시겠구나.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요식업을 하시거든요. 작은 한식당인데 제가 매니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사업 확장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좀 알아보러 가려고요. 야, 작긴 뭐가 작아. 엄청 크지. 유명한 데야. 땡땡 한식당. 용훈이 너도 들어봤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당장 한국 가는 거 아니었으면 미진이네 식당 갔다가 가도 좋은데. 아쉽네. 용훈이 네가 따로 여행 와서 가봐. 선배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쉽네요. 야, 이용훈이 이렇게 딱딱하게 굴 거야? 어? 안 되겠다. 미진아, 나 먼저 들어갈게. 둘이서 대화 좀 나눠봐. 내가 있으니 될 것도 안 되겠네. 용훈아, 오늘 안 들어와도 된다. 내일 비행기 시간만 맞춰서 공항으로 와라. 알겠지? 선배는 그런 짓궂은 농담을 하고 먼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레스토랑에서 나가서 자기가 아는 바에 가자고 했습니다. 바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제 칵테일까지 주문했습니다. 술 잘 못 드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제가 술 한 잔 마셔도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힘든 일 하시면 술로 좀 풀고 하셔야 되는데 술도 먹다 보면 느는 거 알죠?
이건 약한 칵테일이에요. 피로가 싹 가실 만큼 상큼할 거예요. 드셔보세요. 그렇게 권하는데 거절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마시지 않았을 텐데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그 여자 말대로 상큼한 과일 향에 알코올이 조금 섞인 칵테일이라 음료수처럼 쑥쑥 들어갔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 속내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칵테일에서 독한 칵테일로 5잔 이상을 마시고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묵던 호텔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더니 난데없이 제 뺨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일어났어? 어제 정말 좋았지. 설마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지? 네? 어? 네? 용훈 씨 어제 한 말 다 잊은 거야?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며 울듯한 얼굴이 되어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저는 애써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그치? 근데 지금 몇 시지? 걱정 마. 형규 오빠가 용훈 씨 짐도 챙겨서 공항으로 온다고 했어. 용훈 씨랑 나랑 같이 공항 가면 돼. 그래요? 또 그런다. 우리 말 편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 저는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전날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낀 그 여자와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선배가 제 짐까지 들고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야, 이용훈이 내가 안 들어와도 된다고 했더니 정말 안 들어왔네? 선배의 말에 저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뭘 쑥스러워하고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소개팅 시켜주길 잘했네. 둘이 잘 맞을 줄 알았어. 그렇게 저희 셋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 여자는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훈 씨 뭐해? 나 일하지. 그래? 피곤하겠다.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로 갈게. 내가 용훈 씨 주려고 도시락 좀 쌌어. 도시락? 뭘 그리 놀래. 이따 봐.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병원 근처 햇볕 잘 드는 벤치에 앉아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제 모습을 본 같은 병원 동료들이 저에게 눈짓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밤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워낙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 저녁 9시, 늦어도 한 10시에는 잠들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연락 안 돼도 섭섭해하지 마. 알았지, 용훈씨? 그래, 알았어. 제가 먼저 데이트 약속을 정하려고 해도 항상 그 여자의 스케줄에 맞춰줘야 했습니다. 자기가 내킬 때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잠깐 만나서 밥을 먹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애가 닳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보지 못하고 지낸 적도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진이 너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식당 개업은 언제야? 청담동 쪽에 차린다고 했나?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네. 왜? 뭐가 안 되는데? 동네가 워낙 좋은 데라서 권리금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 엄마 아빠한테는 손 벌리기 싫고 딱 5천이 모자라거든. 5천만 원?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정말?
그럼 내가 가게 열면 바로 갚을게, 오빠. 그럼 계약할 때 나랑 같이 가자. 나 오프 때 같이 가서 가게도 보고. 그러자 그 여자가 얼굴 한 색이 돌변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아, 됐어. 나 못 믿어서 이래? 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깟 노천 안 해줘도 돼. 됐어. 됐어.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미진아, 너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니? 요즘 통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했잖아. 가게 준비하고 있는 거 정말 맞아? 그때쯤 저도 그 여자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깨지고 있어서 그렇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냅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오빠, 오빠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왜 나를 의심해? 나 5년 만에 한국 혼자 처음 들어와서 정말 힘들어. 오빠한테 패키지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우리 이럴 거면 헤어지자. 헤어지자니. 우리 만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미진이 네가 나한테 좀 더 기댔으면 싶어서 한 말이지. 울지 마.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싶어서 달래주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돈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내가 뭔가 단단히 속고 있다는 느낌에 그 여자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세게 나갔습니다. 미진아, 난 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내가 준 5천 당장 갚아. 제 말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제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임신 테스트기 아니야? 2줄? 그래, 이 바보야. 나 임신했어. 당신 애야. 우리 둘이 엄마 아빠가 된다고. 왜 말 안 했어? 몇 주 전부터 속이 안 좋고 자꾸 구역질이 났는데 난 그냥 내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아침에 임태기해보니까 2줄이잖아. 미진아, 당장 나랑 산부인과 가자. 가서 검사하자.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저와 처음 미국에서 만난 그 시기에 생긴 애가 틀림없었어요.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백화점에서 급하게 산 반지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도 울면서 제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여자를 소개해준 선배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선배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축하를 해줬습니다. 야, 잘됐다 임마. 시간 언제 올릴 거야, 어? 배 많이 나오기 전에 하자고 해서 2달 후에 올리려고요. 야, 너희 나한테 좋은 옷 한 벌 해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럼요. 선배 옷 해드리려면 돈 꽤나 깨지겠네요. 당연하지. 나 명품 아니면 안 입는다. 아, 그리고 용훈아. 아, 네 선배. 나 내년에 개원하기로 했어. 장인이 병원 개업해주겠다고 하시네. 너도 생각 있으면 나와라. 솔직히 대학병원 월급으로 뭘 하냐, 어? 일만 많고. 뭐 연구? 아, 됐다 그래. 축하드려요, 선배. 저도 고민 좀 해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기에 개원이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선배는 저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대학병원 교수가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운과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서 개원을 하고 나가는 의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고집이 있어서 버티고 있던 것도 맞고요. 아무튼 저는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미진이는 부모님에게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신다는 장인과 장모와는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희 미진이 정말 착한 딸이에요. 저희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벌어놓은 일이 많아서
당장 다다음 달 결혼식에 갈지 못 갈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장모가 그렇게 말했고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뭘요? 제가 죄송하죠. 딸 혼자 보내놓으시고 걱정 많으시죠? 제가 잘 돌봐줄게요. 속도 위반이라니. 저도 제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둘이 좋으면 그럴 수 있죠 뭐. 연이 닿으려니 그렇게 된 거죠. 저희는 괜찮아요. 장모의 말에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크기는 했죠. 결혼 전에 아이 먼저 임신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임신 5개월 차에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 장인 장모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소개해준 선배와 선배 와이프가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용훈씨 오랜만이네. 우리 남편은 용훈씨 쑥맥이라 걱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짝을 만났대? 선배 와이프는 선배가 저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의아한 표정을 짓자 선배가 저를 보며 모르는 척 하라는 듯이 윙크를 했습니다. 그때는 선배가 왜 그러는지 미처 알지 못했네요.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은 미뤄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부모님 댁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좀 키워놓고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죠? 그럼 우리 손주는 내가 봐줘야지. 걱정 마. 너는 시부모랑 같이 지내는 거 안 불편하겠니? 전혀요.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제가 뭐가 불편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할게요. 아내의 애교에 저희 부모님도 홀딱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병원 일로 바빠서 집안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낮에는 아내가 태교를 하러 다닌다고 하시며 조금 불평을 하셨습니다. 사돈네가 요식업 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왜요? 아니, 요리를 전혀 못하잖니. 내가 다 해. 입덧이 심해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설거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설거지도 안 해요? 안 해. 이제 임신 7개월 차니까 뭐 이해는 한다만 내가 무슨 며느리 시중 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서운하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미진이한테 잘 말해둘게요.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우리 아들도 바쁜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수고해, 우리 아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국에서 하기로 한 한식당은 아이를 낳은 후로 미루겠다고 했고 태교와 출산에 신경 쓰기로 했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밖으로만 도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보며 너무 귀엽고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손주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우리 동우는 엄마도 아빠도 안 닮았는데 대체 누굴 닮아서 이리 잘생겼나? 엄마, 동우는 절 닮았죠. 아니야. 용훈이 너 아기 때 이렇게 안 생겼었어. 쪼글쪼글 얼마나 못생겼었다고. 우리 엄마 손주한테 흠뻑 빠지셨네. 아들 섭섭해요. 섭섭하긴. 네 자식 이뻐하는데 네가 왜 섭섭하니?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내는 여전히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사람처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정인 미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친정? 미국에 간다는 말이야? 왜 갑자기? 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사업 시작해야지. 엄마 아빠랑 상의할 것도 있고 당신한테 갚을 돈도 있잖아. 돈? 아, 그 5천? 미진아,
우리 이제 부부야. 뭘 그런 걸 생각해. 그런가? 아무튼 가서 정리 좀 하고 올게, 여보. 짧으면 2주, 아니면 한 달 걸릴 거야.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어쩌지? 동호 아직 비행기 타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미진이 네가 잘 말씀드리고 다녀와. 고마워, 여보. 내가 일만 잘 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할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알랑방구를 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미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배웅까지 하고 입국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미진아 잘 다녀와. 걱정 마. 가서 연락할게. 아내를 보내놓고 저는 다시 일을 하러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미국에 도착했을 시간인데도 아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장인 장모와 함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잘 지내시죠? 그래, 자네 덕분에 잘 지내네. 오빠, 나 여기 잘 도착했어. 오늘부터 정신없이 바빠서 연락 잘 안 될 거야. 내가 또 전화할게.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알았어.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메시지만 오고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 달 뒤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대학병원 전임의가 됐습니다. 전임의가 된 후에 휴가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육아도우미 분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저랑 영화 보러 가요. 영화? 엄마 좋아하는 배우 영화 이번에 개봉했더라고요. 같이 가세요. 그럴까? 근데 미지는 얘는 통 연락도 없고 지혜 궁금하지도 않대니? 이제 일주일 뒤면 올 거예요. 엄마 동호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많다마다 나이 먹고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미진이 오고 나면 너희도 본가에서 나가라. 엄마 자유부인 좀 되게. 네, 그럴게요. 저와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좋은 상영관으로 가고 싶어서 저희 집에서 좀 떨어진 영화관으로 예매를 해뒀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근처 초밥집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초밥을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셨어요. 아들이랑 둘이서 데이트 얼마만이니? 엄마 좋으세요? 그럼 좋고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써야겠어.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저는 영화관으로 가서 팝콘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저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용훈아, 왜 그래? 아니, 미진이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요. 미진이? 너 미진이 보고 싶구나? 미국에 있는 애 목소리가 여기서 왜 들려? 아, 그렇죠. 희한하네. 잘못 들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영화 시작 15분을 남겨두고 어머니와 함께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장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또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재밌겠다. 그치 오빠? 미진아. 아내 목소리 뒤에 들리던 목소리도 제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군지 알아채고 나서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큼성큼 앞으로 가서 줄을 선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짧은 미니스커트에 가슴까지 파인 야한 옷에 야한 화장을 한 여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수상하다 싶어서 저는 그 여자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남자가 후다닥 도망을 치려고 해서 그 남자의 손도 붙잡았어요. 제 손을 뿌리치려고 애를 쓰던 그 사람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형규 선배. 선배 맞죠? 아닙니다. 이거 놓으세요. 선배 맞잖아요. 야, 너 미진이 맞지? 조미진. 어디서 그런 교훈이 났는지 저는 두 사람을 끌어당겨서 제 앞에 우뚝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아내와 아내를 소개해준 선배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그 와중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미진이라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거 놔주세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두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조미진, 너 미국이라고 했잖아.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선배가 왜 미진이랑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봐요.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재미난 구경이 난 듯이 수군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선배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구경 났어? 영화 보러 왔으면 영화나 보러 들어가세요. 가세요. 야, 이용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선배가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달려가서 아내 머리채를 휘어감아 붙잡으셨어요.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그래, 내가 네 시애미 맞지? 너네 며느리 조미진 맞지? 저희 어머니의 외침에 아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용훈 씨, 이리 와봐. 어머니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설명? 인연이 언제부터 우리 속인 거야? 이것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고 선배와 아내는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정신이 드셨어요. 용훈아, 아까 있던 일 내가 꿈꾼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그년 대체 정체가 뭐야? 용훈아,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 내가 이상하다 싶기는 했어. 아무래도 동욱이가 널 닮은 구석이 미진이도 없었거든. 가자.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을 붙잡고 난리를 치던 걸 저희 어머니께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두셨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나중에 발뺌할까봐 내가 다 녹화해뒀어. 저희 아버지도 그 영상을 보고 황당해 하셨습니다. 이거 이놈 유부남 아니냐? 어? 이놈이 왜 내 며느리랑?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두 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요. 우선 동우 친자 검사부터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가 낳은 아들 동우의 머리카락으로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친자 불일치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결과지를 받아드니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두 인간들은 저를 끝까지 속이려고 들게 분명했기에 결과지를 들고 선배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던 치과에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선배 와이프는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용훈 씨가 웬일이야? 형수, 선배 요즘 잘 지내요? 형규 씨? 형규 씨 미국 갔는데? 학회 참석한다고 갔어. 왜? 형규 씨랑 연락 안 돼? 형수님,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이거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저희 어머니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참 눈을 비벼가며 영상을 확인한 선배 와이프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 인간이 이거 영훈 씨 와이프 아니야? 맞아요. 두 사람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지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형수 어쩌실 거예요? 어쩌긴 둘 다 조져놔야지. 그리고 저는 형수의 도움으로 선배 칫솔을 얻어서 아내가 낳은 동우와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나 동우는 선배의 아이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형수에게 알렸고 형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역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남 소송까지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 참혹했어요. 용훈 씨, 내가 알아봤는데 형규 그 자식이 나랑 결혼 전부터 다니던 룸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용훈 씨 와이프 조미진 그년이래. 이 개자식. 뭐라고요? 아내는 선배가 자주 가던 술집 마담이었던 겁니다. 선배가 형수와 결혼을 한 후에도 편하게 만나기 위해 저를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짜고 친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저를 방패 삼아 더러운 년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머릿속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본인 자식인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제 자식을 저에게 버리고 둘은 꾸준히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저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나쁜 년은 제가 소송을 건 이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여보, 용훈 씨 용서해줘. 당신만 눈 감고 넘어가주면. 야, 조미진, 너 어디까지 갈래? 눈을 감고 넘어가? 미쳤어? 네 애나 데리고 꺼져. 난 끝까지 갈 거야. 이 땅에서 더는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아이를 들려서 그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장인 장모라고 한 사람들은 정말 미국에 살고는 있었는데 미국에서 호텔 청소를 하며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준 5천만 원은 장인 장모에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선배, 아니 그 악랄한 놈은 유명 변호단까지 꾸려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증거도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선배는 이혼 소송에서 지고 선배 장인이 개원해줬던 병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요. 상간남 소송에서도 이겨서 두 인간은 저에게 위자료를 줬습니다. 선배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용훈아,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짓 한 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닥쳐 이 새끼야. 야, 아무리 그래도 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구나. 더러운 자식. 너 이거 끝 아니야. 내가 물귀신처럼 네 놈 가는 곳마다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앞으로 한국에서 의사생활하기 힘들 거다. 두고 봐. 용훈아, 정말 미안해. 너 이렇게 독한 놈 아니잖아. 용서까지는 안 바랄게.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어깨를 밀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위자료니 뭐니 더러운 돈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가 겪은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위자료로 혼인 무효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사기로 결혼한 여자와의 결혼 흔적은 모두 지워졌어요. 모든 소송을 마친 후에 저는 가슴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선배와 아내에게 그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아내와 선배는 여전히 서로 만나며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이 까발려졌으니 지들 멋대로 살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선배는 페이닥터로 병원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선배가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알아내고 그때마다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제 한을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꽤 알아주는 정신과에 선배가 또 페이닥터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저는 일부러 그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며 선배의 피를 말렸습니다. 영훈아, 너 이거 병이야. 언제까지 나 괴롭힐 거냐? 그만하자. 선배가 소식이 내기 안 들릴 때까지요. 왜요? 겁나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만둘게. 나 지방으로 갈 거야. 네 눈에 안 띄고 조용히 살게. 그렇게 선배는 지방으로 떠났고 대출까지 받아서 병원 개업을 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닥터로 일을 하다가 돈을 모으며 제 무너진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제 병원을 개업했고 지금은 좋은 직원분들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으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찾아온 병인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 정신과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힘든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겪은 그 더러운 일들을 다 잊고 싶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남은 앙금마저 다 털어내고 이제는 앞만 보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